자,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우렁차네. 이제 제 7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 학기 강의가 저번 14주 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7주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 시험 봅니다. 중간 시험 보면은 이번 주 강의까지 되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마무리를 하고 중간 시험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나, 지난주에 뭐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봤더니 우리 광속은 일정하다는 데서도 쭉 왔는데 무엇으로 해결났냐면 이 모든 것이 로렌츠 변환으로 해결이 났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은 우리한테 뭘 알려준 겁니까? 시간이 공간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접받아야 된다. 시간의 성질이 공간의 성질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래서 시간까지 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3차원 공간이 있고 시간 따로 움직였다면 시간까지 합해서 4차원 시공간으로 생각해야지 된다. 이때 로렌츠 변화는 마치 시간축과 공간축을 갖다가 회전한 것과 같다.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한 기준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 둘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게 마치 한 기준계에서 다른 기준계를 보면 시간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공간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 3차원 공간 더하기 시간이던 것이 4차원 시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단 뭐만 달랐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시간이 좀 별다르게 느꼈어요. 그건 마치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우리가 4차원 공간이 있는데 마치 시간축으로는 기차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기차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차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2차원으로는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한 차원으로는 한 방향으로만 쭉 가니까, 만약에 기차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차가 달리는 차원은 이게 좀 다른 차원과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은 시간축으로 우리가 기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좋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차원 시공간으로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을 한번 좀 발전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많은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려주는 식은 뭐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에 처음에 역학과 전자기학을 우리가 복습할 때 역학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역학이 다 설명이 됐죠.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다 설명이 됐죠. 그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입니다. 이때 우리가 4차원 시공간으로 확장이 됐으면 가장 중요하게 4차원 시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3차원 공간이다라고 하면 물리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냐면,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스칼라와 벡터, 이게 스칼라는 어떤 양이냐면 좌표계 회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이 스칼라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벡터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성분들이 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했었죠. 자, 이런 벡터가 있다면 여기 좌표계의 원점에서 물체가 있는 데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위치 벡터가 성분이 여기 위치 벡터 R이 있으면 R의 성분이 X, Y, 그렇다면 이 좌표축을, 이게 X축, 이게 Y축이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땠어요? 성분이 이렇게 바뀌죠. 성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성분이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좌표계 회전을 시키면 이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좌표계 회전에 대한 식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때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우리 벡터라고 한다면 벡터는 이렇게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벡터는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x, y, z. 그래서 벡터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3차원 공간의 각 축의 성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죠. 그러면 우리 3차원 공간을 4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한다면 우리 이 벡터도 4차원의 벡터로 확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거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이 위치 벡터는 3차원 공간의 원점에서부터 3차원 공간의 한 점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4차원 위치 벡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4차원 위치 벡터는 우리 이렇게 씁시다. S자를 써서 여기 4차원 벡터다 이런 뜻을 씁시다. 4차원 위치 벡터는 요거하고 똑같은데 뭐만 하나 더 늘어나냐면 X, Y, Z 하고서 뭐만 하나 더 늘어나냐면 성분이 하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그 성분은 뭐가 될까? 이 공간 좌표라면 네 번째 성분은 뭐가 되냐면 여기 그때 한 사건은 4차원 시공간의 한 사건은 x, y, g하고 여기다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 근데 단위가 틀리니까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c를 딱 곱해주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ct 이러면 우리가 4차원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차원 벡터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성분이 이렇게 바뀌는데 4차원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성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ct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ct 프라임을 이걸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었어요. 로렌츠 변환이었다. 이렇게 우리 3차원 벡터를 4차원 벡터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문사회계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벡터 좀 배웠더라도 대학교 가서 벡터 잘 안 배웠을 텐데 우리 벡터를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벡터들을 이렇게 4차원 벡터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분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네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면 우리 4차원 벡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벡터는 4차원 벡터로 확장할 수 있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때 배운 벡터 중에는 어떤 거는 4차원 벡터로 확장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벡터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우리 그것까지는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주 친숙한 벡터들을 한번 4차원 벡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뭔가 보자. 내가 이 상대성 이론 처음 시작할 때 상대성 이론과 같이 자연의 진리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이거 왜 이랬을까 궁금한 것이 해결될 뿐 아니라 궁금한지 안 한지도 몰랐던 것까지 그냥 덩달아 같이 해결된다. 문제점들을 쫙 해결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끌고 가면 뭐가 이렇게 덩달아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치 벡터에서부터 우리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 번으로는 우리 처음에 역학 우리 할 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변이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변이 벡터란 뭐냐면 위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물체가 일로 이동했어요. R 프라임 이렇게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럼 변이 벡터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그린 벡터를 변이 벡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델타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R 프라임 빼기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 벡터의 뺄 쓰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그린 게 돼. 이게 여러분 벡터 잘 모르겠지만 벡터 뺄 쓰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변이 벡터입니다. 이 변이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쓸 것 같으면
자, 이 성분을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은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빼기 x, y, g니까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프라임 빼기 x, y 프라임 빼기 y, g 프라임 빼기 g. 그래서 요거를 델타 x, 요거를 델타 y, 요걸 델타 g 이렇게 쓰면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이게 3차원 변이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4차원 변이 벡터로 확장하고 싶어요. 확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4차원 변이 벡터로. 4차원 변이 벡터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4차원 여기서 S4에서 4차원 위치 벡터에서 바뀌었어.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갔어요. 다른 사건으로. 그러면 요거 빼면 되겠죠. 이게 4차원 변이 벡터가 되겠지. 이걸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태영씨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거 이렇게 마이크를 탁 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 t. 델타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델타 t. 근데 이제 단위가 여기 단위 하려고 이건 사실은 c를 1로 놔도 되는 거니까 여기 c만 하나 더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델타 t죠. 시간 간격이 되겠어. 시간 간격. 야, 이게 바로 4차원 변이 벡터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3차원 벡터를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4차원 벡터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뭘 한번 해볼까? 우리 역학할 때 처음에 나온 게 위치 벡터, 그다음에 변이 벡터, 그다음에 뭐 하냐면 그다음에 뭐 할까? 뭐 하면 좋을까? 어떤 벡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벡터 해줬으면 좋겠어? 생각이 안 나? 어떤 벡터 해줬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어? 누구? 어떤? 생각나? 그렇지. 여기 켜고 나서 한번 크게 얘기해 줘. 그래도 이렇게 켜놓고 얘기해 봐. 뭘 해줬으면 좋겠어? 속도 벡터. 그렇죠. 속도. 속도. 그래서 우리 3차원에서는 속도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3차원에서 속도 벡터는 델타 R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나누기 델타 T, 델타 Y 나누기 델타 T, 델타 G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속도의 X 성분, 요게 바로 속도의 Y 성분, 요게 바로 속도의 G 성분 이렇게 되겠어요. G 성분. 그래서 우리 이거를 우리 4차원 벡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로 만들어 보자. 4차원 속도 벡터는 U자를 써보겠어요. U자. 그러면 4차원 속도 벡터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하는 식 이렇게 있죠. 3차원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받으면 되니까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뭘 나누면 되겠어요? 4차원 변이 벡터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뭘로 나눠주면 4차원 속도 벡터가 되겠어요? 뭘로? 절대 안 나눠줘야 되겠어요? 뭘로 나눠주면 될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기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시간 간격. 그렇지요. 시간 간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시간 간격.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는 이 시간 간격으로 나눠줬는데 이 시간 간격은 벡터의 성분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벡터의 성분과 관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좌표계 회전을 하면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델타 X 프라임, 델타 Y 프라임, 델타 G 프라임은 바뀌죠. 근데 델타 T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좌표계 회전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좌표계 회전하면 델타 T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건 안 바뀝니다. 공간 성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안 바뀌는 것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칼라. 그래서 벡터를 스칼라로 나눠주면 그대로 벡터예요. 그걸로 나눠줬어요. 근데 우리 4차원 시공간에서는 나눠줄 때 뭘로 나눠줘야 될 텐데 4차원 스칼라로 나눠줘야지 됩니다. 4차원 스칼라로 나눠줄 때는 뭐에 대해서 안 바뀌어야 되냐면 3차원 스칼라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안 바뀌는 거였는데 4차원 스칼라는 뭐에 대해서 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4차원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하면 바뀐다 그랬어요?
로렌츠 변환 하면 바뀐다 그랬죠. 로렌츠 변환. 그래서 4차원 스칼라는 로렌츠 변환할 때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근데 델타 t는 로렌츠 변환하면 이거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로렌츠 변환하면 x하고 t가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이렇게 로렌츠 변환하면 변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변이는 델타 x 프라임, 델타 y 프라임, 델타 g 프라임, c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바뀌겠어요. 이 놈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델타 t를 그냥 나눠주면 안 되겠어요. 시간은 시간이지만 델타 t로 그냥 나눠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뭐냐면 델타 t하고 델타 t 프라임하고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시간 간격은 시간 간격인데 A 기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이고 B 기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이죠. 요 놈은 A 기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 요 놈은 B 기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 또 C 기준계에서 보면 또 다르겠죠. 이렇게 기준계마다 시간 간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시간 간격은 시간 간격인데 기준계마다 좀 안 다른 그런 시간 간격을 하나 정의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시간 간격이라고 하면 좋냐면 시계 자신의 기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 하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고유시간을 생각하냐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 여기서 뭐가 흘러가고 있으면 이 시계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준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하냐. 이 시계에 붙어서 본 거. 이 시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기준계에서 본 시간, 이걸 우리가 고유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간격이라도 자 기준계 하나가 특별한 기준계를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계? 그 시계가 안 움직이는 기준계. 그걸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준계하고 고유시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그거 잘 알아요. 그거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뭐 이런 거 했죠. 시간 지연은 어떻게 된 거냐면 t 프라임은 감마 t 그랬어요. 감마 t. 그 다음에 l 프라임은 감마분의 l 그랬어요. 자, 이 t하고 이 t 프라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시계는 지금 어디가 있어? 시계는 지금 요 t를 한 기준계에 있을까? t 프라임을 한 기준계에 있을까? 이랬을 때.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시계 이렇게 놔두고서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여기서는 t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요놈을 보면 t 프라임이 됐죠. t 프라임. 그래서 이 t가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이게 이 t가 시계가 있는 기준계에서의 시간 간격이에요. 시간 간격. 이거는 시계가 움직일 때 시계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감마가 그 v라는 속도로 해서 1-v 제곱 나누기 c 제곱분의 이렇게 주어졌죠. 따라서 요게 바로 고유시간이 되겠어요. 이거를 저 고유시간으로 한다면 우리 고유시간은 우리가 델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델타 타우. 이거 보통 타우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는 감마 델타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시간으로 나눠줘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4차원 속도를 구하려면 4차원 변이를 고유시간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유시간으로. 그럼 여기서 보니까 고유시간은 그 움직이는 기준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타우는 감마분의 델타 t 이렇게 되죠. 감마분의 델타 t. 그래서 우리 요거 분의 1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감마하고서 델타 t분의 델타 s4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저기다가 델타 s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감마하고서 델타 s4가 어떻게 했어요? 델타 x였지. 델타 t, 델타 y, 델타 t, 델타 g, 델타 t, c 델타 t, 델타 t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어요? 아까 말한 vx였죠. 그래서 여기다 감마 vx, 감마 vy, 감마 vg 이건 어떻게 돼요? 델타 t 없어요. 감마 c 이렇게 됐습니다. 감마 c.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4차원 속도 벡터의 x성분. 요게 바로 뭐냐면 4차원 속도 벡터의 y성분. 요게 바로 4차원 속도 벡터의 g성분.
요게 바로 4차원 속도 벡터의 시간 성분. 시간 성분은 네 번째 성분이라고 그래도 좋고 제로 번째 성분 뭐 이렇게 두 가지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대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속도에다가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도 표시할 수 있냐면 우리 그냥 4차원 벡터는 4차원 위치 벡터는 요거 봐요. 여기 이거 그대로 위치 벡터 이렇게 있죠. 위치 벡터하고 시간 성분 하나 집어넣어줬어요. 시간 성분. 이놈 어떠냐? 요거는 3차원 변이 벡터에다가 시간 성분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시간 간격. 이놈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감마하고 3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여기다 감마하고 C를 놔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에 이걸 공간 성분이라고 하는데 속도 벡터의 공간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에다 감마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도 벡터의 시간 성분도 있어요. 시간 성분 여기 C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봤더니 움직이지 않으면 V가 제로면 이 V하고 Vx 이런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V는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 이걸 다 더한 거를 이 제곱근 구한 거하고 같아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이 V하고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V가 제로라면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나누기 C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떻게 안 움직이면 감마가 1이었죠? 감마가 1이었어요. 대신에 Vx, Vy, Vz는 얼마겠어요? 안 움직이면 0이죠. 0. 그래서 안 움직이는 물체의 4차원 속도는 정지한 물체의 4차원. 정지한 물체하면 정지한 경우에 3차원 속도는 0이에요. 정지했을 때는. 근데 4차원 속도는 어떻게 되냐? 4차원 속도는 여기에 감마 V 하고서 감마 C인데 이게 정지했으면 뭐가 된다고? 이거 0이 됐죠? 0. 여기는 0이에요. 0.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돼? 요 놈은 감마는 1이죠? C.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속도인데 안 움직이는데 시간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C라는 것이죠. 시간이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시간은 마치 시간축으로 기차 타고 가는 거다. 근데 지금 3차원공에서 안 움직이는데 시간축 속도를 봤더니 어때요? C죠. 이거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네. 시간축으로 지금 기차 타고 가는데 그 기차의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C죠. 시간축으로 우리가 C라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알고 싶은 벡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량 벡터인데 이 운동량 벡터 아주 신통한 벡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운동량 벡터는 우리 3차원 공간에서는 그냥 mv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mv. 근데 이때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예요. 우리가 4차원 시공간으로 가면서 알게 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질량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질량이 변한다. 그래서 질량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으면 그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였어. 여기 지금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봐요. 여기 이렇게 기준계마다 보면 이 기준계가 A 기준계에서 본 질량, B 기준계에서 본 질량, C 기준계에서 본 질량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놈에 대해서 이놈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놈이 볼 때 이놈은 이게 움직이죠. 이놈이 볼 때 또 다르게 움직이죠. 이놈의 속도마다 질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놈의 질량이 얼마야? 라고 부르면 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준 만들어야 되겠지. 아까 시간하고 비슷해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 질량이 안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본 질량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가 안 움직이는 시계가 안 움직이고 있는 기준계에서 본 시간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고유시간이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러면 질량이 안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본 질량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유질량 그러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이게 물리한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량의 경우는 정지질량이라고 그래요. 정지질량. 그래서 고유시간 이게 영어로는 프로퍼 타임입니다. 프로퍼 타임. 근데 시간은 고유시간, 질량은 고유질량 안 그러고 정지질량 그래. 정지질량. 그래서 이거는 레스트 매스 이렇게 됐어요. 레스트 매스.
그래서 러스트메스는 M0로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러면 움직임은 변한다. 질량이 속도의 함수가 되겠어요. 속도. 이거 우리가 상대론적 질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움직임은 어떻게 변할까? 이 변하는 효과는 전부 다 감마야.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M0 감마 이렇게 됩니다. 움직임은 감마배만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은 감마배만큼. 그래서 시간이나 질량이나 또는 뭐 길이나 이런 게 다 감마배만큼 커지거나 감마분의 1만큼 줄어들거나 이럽니다. 따라서 이거를 4차원으로 바꾸려면 운동량을 4차원으로 바꾸려면 4차원 운동량은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여기다 질량에다 속도 곱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 질량은 이 M0는 게 스칼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4차원 스칼라라고. 그래서 M0에다가 U4 그러면 4차원 벡터가 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주 그럴듯하죠? 자, M0, U4. 근데 이거에 이 공간 성분만 보면 M0U 이렇게 되는데 이 U는 아까 이 보통 3차원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U는 여기서 보면 이 U는 3차원 벡터하고는 감마 V 이렇게 되죠. 감마 V. 그래서 그렇게 쓰면 어떻게 쓰면 M0 감마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4차원 상대론적 운동량은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다가 정지 질량에다가 4차원 속도를 곱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요거 가만 보니까 상대론적 질량이다. 여기 상대론적 질량이지.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를 곱하면 이것도 역시 상대론적 운동량이 됩니다. 상대론적 운동량. 그래서 우리 상대론적 운동량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이걸로 하는 게 더 체계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4차원 운동량의 성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 이놈은 M0 U4가 뭐였습니까? U4가 감마 델타 X분의 델타 T, 감마 델타 Y분의 델타 T, 감마 델타 G분의 델타 T, 그 다음에 감마 C 그랬죠? 감마 C. 그래서 이놈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M0 감마 VX, M0 감마 VY, M0 감마 VG, 그 다음에 M0 감마 C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X, PY, PG, 그 다음에 이놈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P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P0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너지. 운동량의 네 번째 성분은 에너지다. 그래서 위치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은 시간, 위치 벡터. 변이 벡터도 그래서 네 번째 성분은 시간 간격이죠. 속도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은 뭐? C, 광속. 운동량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은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근데 에너지도 단위가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다른 걸로 알아가지고 단위를 잘못했는데 이 단위는 어떻게 환산하면 되냐면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누면 이게 딱 단위가 맞아떨어져요. 에너지하고 운동량 사이에는 단위가 이거만큼 달라요. 이거만큼. 속도만큼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C로 나누면 운동량 단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운동량 4차원 벡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히 특수상대성 이론이 3차원 공간을 4차원 시공간으로 확장해 주는 거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 뭐 했냐면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던 3차원 벡터들을 몇 가지를 4차원 벡터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뭐하러 만들어 봤느냐? 그냥 재밌어서 만들어 봤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결과를 살짝 얘기해 준다면 어때요? 2는 mc제곱 2는 mc제곱이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다. 아인슈타인의 2는 mc제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는 mc제곱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2는 mc제곱의 의미는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같다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에너지하고 질량이 같은지 아닌지 연구해 본 게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이런 관계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는데 이게 바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